자,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요. 118쪽입니다. 우리가 소득세 이론을 시작해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그리고 사업 소득, 그리고 네 번째 근로 소득을 지난 시간에 정리했는데요. 근로소득의 범위하고 비과세 근로소득까지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11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게 하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경조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경조금. 네. 회사에서 지급하는 어떤 수당 같은 건 다 소득으로 봐요. 네. 소득으로 본다는 것은 소득세를 과세한다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물론 비과세가 있지만 그 비과세를 제외하고는 뭐 수당, 무슨 수당 이렇게 주는 것들이 다 소득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경조금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즉 급여가 아니다. 경조금은. 다만 이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할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되겠죠. 네. 너무 그 상식을 벗어난 그 정도의 금액은 당연히 급여로 봐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인 경조금은 급여로 보지 않는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정리하시고요. 입실 찍으셨나요? 자,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우리가 앞에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총 소득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뺐지 않습니까? 자,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 공제는 사업소득으로 말하면 필요 경비와 같은 거예요. 근로자에게도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준다 이거죠. 필요 경비를. 그것을 이제 필요 경비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안 하고 근로소득 공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총급여에는 앞에서 우리가 총수익 금액에서는 항상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총급여는 비과세 급여를 뺀 거예요. 과세 급여만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해 주면 됩니다.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의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 설명을 또 다시 보면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뭐냐? 총급여액이란 비과세 소득 금액을 제외한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비과세 급여는 제외한 것이다. 총급여라는 말은. 그러면 필요경비라고 하는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개인별로 비용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다 받아서 실제로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급여의 7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자. 이렇게 기준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500만 원 이하니까 최고로 500만 원이라고 보면은 500만 원 총급여인 사람은 필요경비, 즉 근로소득 공제죠. 근로소득 공제를 350만 원 받는 거죠. 70%니까. 그죠? 그래서 이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공제 요 70% 요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항상 상식으로 알아둘 만한 것들이 이제 그 세율 같은 것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그걸 뭐 다 이게 달달 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습니다만은 앞에서 이제 그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14%, 또 일반적인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14%. 이런 거는 좀 우리 세무회계 공부 안 한 사람들도 아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세무회계 소득세 이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이 근로소득 공제율 500만 원 이하의 70%를 소득공제에 적용해준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율이 조금씩 낮아져요. 소득금액이 높은 구간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1,500만 원, 1,400만 원을 만약에 총급여로 1,4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 500만 원 이하 350만 원, 350만 원은 일단 공제해주고 70%니까 거기다가 1,400이면은 500만 원 초과된 금액이 900만 원이잖아요. 그 초과된 900만 원에 대해서는 40%만 공제해 주는 거죠. 4, 9, 36이니까 360만 원이네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710만 원. 네. 그래서 1,400만 원 총급여인 사람은 근로소득 공제 1,400만 원 받는구나. 아니죠. 710만 원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요령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그 총급여의 구간을 보면은 또 1,500만 원 초과해서 4,5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750만 원이 뭐냐면은 최대로 여기 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750이에요. 아까 이제 1,400으로 하니까 710이 나왔었는데 1,500으로 하면은 750이 나옵니다. 그 750만 원 공제해주고 만약에 4,500만 원이다 그러면 1,500에서 초과된 금액이 3,000만 원이네요. 3,000만 원에 대해서는 15%만 적용.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제 금액이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결정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근로소득 금액이 아주 고임금을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래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2천만 원. 근로소득 공제는 최대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냥 2천만 원만 공제한다. 그래서 급여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공제는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근로소득 공제만 이렇고요. 나중에 이제 종합과세 할 때는 저 뒤에 가면 종합과세 소득 공제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근로소득. 여러분 그 연말정산 할 때 우리 근로소득에 관한 것만 연말정산 하거든요. 그때 적용하는 거예요. 연말정산 할 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계산을 할 때 그때만 계산하는 거고 급여 말고 뭐 자기가 임대사업을 또 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소득하고 여기 근로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 또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또 추가로 공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은 이제 일반 근로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고요. 여기 2번부터는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자, 총급여액에서 하루에 15만 원을 공제한다. 1일 15만 원. 아주 간단하죠. 일반 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는 70%, 500만 원 초과해서 1,500만 원 이하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40%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높은 구간에서 이제 2% 소득공제 이런 식으로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용 근로자는 간단해요.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 빼주는 거예요. 15만 원. 그러면 이제 이 일당이 15만 원인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로. 근로소득 금액 없는 거죠. 왜냐? 15만 원 빼기 15만 원 하니까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은 제로가 된다. 근로소득 금액이 제로라는 것은 세금 낼 것이 없다는 거죠.
근로소득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거든요. 과세 표준이. 자, 그러면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급여 하면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아니고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 시기로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가 월 급여를 해당 월에 주지 않고 다음 달 10일 날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11월까지는 상관없어요. 11월 급여는 12월 10일 날 받으니까. 그런데 12월 급여는 해가 바뀌죠. 해가 바뀌어 가지고 다음에 1월 10일 날 준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득세의 과세 기간이 어떻게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 기간으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12월 급여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12월 급여가 그 사람의 근로소득에서 빠지지 않겠어요? 만약에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하면. 그런 걸 아마 감안해서 급여 근로소득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급여까지 다 소득 금액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보게 되고요. 인정 상여, 이것은 상여금이나 똑같이 근로를 제공한 날 수입 시기로 본다. 주식 매수 선택권은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본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을 한번 볼까요? 일반 근로자는 어떻게 과세하느냐?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원천징수라는 것은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월급제니까 일반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 월급제죠. 월급제니까 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 세율표에 의해서 미리 세금을 공제합니다. 매달. 그러다가 일반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간이 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 시에 연말정산을 한다. 이 연말정산은 정확하게 한번 그 근로소득 세금을 확정짓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이라는 것으로서 사실 세금이 끝납니다. 소득세 부분이. 왜냐하면 근로소득 하나만 있으니까. 주의라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액과 과세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종합하여 산출한 근로소득세를 대조해서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상황들이 바뀌거든요. 상황들이. 가령 이제 그 젊은 신혼 부부라든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회사 만약에 1월 달에 입사했어요. 1월 달에 입사했을 때는 우리 그 자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니다가 하반기에 출산을 했다 이거. 자녀가 둘이 됐죠. 근데 처음에 이제 급여 담당자는 부양가족 한 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천징수를 계속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부양가족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다음에 2월 달에 하는 연말정산 때 그걸 다시 세금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그런 부양가족 수를 어느 기준으로 결정을 하냐면은 12월 31일 기준이에요. 12월 31일.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이니까 뭐 12월 달에 자녀를 출산해 가지고 출생 신고를 했다. 그러면 부양가족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럼 만약에 1월 달에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하반기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돌아가신 거는 관계가 없어요. 12월 31일 그러면 기준으로 사망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사망의 경우는 그 과세 기간에 단 하루라도 살아 계신 상황이었으면 있는 것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뒤에서 이제 인적공제라고 하는 부분 종합소득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부분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그것만이 아니고 뭐 카드 사용 대금에 대한 소득공제라든가 보험료 그 보장성 보험료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라든가 자녀들 교육비 지출한 거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라든가 또 의료비 지출에 관한 거 이런 것은 그 연말정산 때 그건 반영을 해봐야 되죠. 원천징수할 때는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일용근로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원천징수로서 종결이 돼버려요. 우리가 연말정산한다 그러면 다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만 하는데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 이 구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도 이게 잘 나와요. 일용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걸 우리는 분리과세라고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있고 그거 이제 그 다음에 확정신고라는 것을 통해서 과세가 종결이 되는 건데 원천징수 한 번으로서 끝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표현해요. 예, 분리과세. 예.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했죠. 완납적 원천징수가 바로 분리과세를 말하는 겁니다. 분리과세라는 건 뭐예요? 종합과세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용근로자의 그 과세 방법,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밑에 수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일일 급여. 여기다 옆에다 한번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일일 급여가 20만 원인 사람을 가지고 이틀간 일을 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당 20만 원, 이틀간 일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급여가 4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빼기 근로소득 공제를 해요.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15만 원씩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을 했으니까 30만 원을 빼야 되겠죠. 30만 원을 뺍니다. 이것을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근로소득 금액을 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래요. 과세표준. 근로소득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은 10만 원입니다. 이게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그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과세표준에다가 바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용근로자의 세율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조건 6%예요. 하지만 이제 일반 근로자는 그 기본 세율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제 조금 뒷페이지쯤에 나오는데 기본 세율은 최하 6%부터 최고 45%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근로자는 그 누진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하겠죠. 하지만 일용 근로자는 제일 낮은 세율 6%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세율 6%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다 6%를 곱하면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6,000원인가요? 그렇죠. 60%면 6만 원이니까 6%니까 6,000원이죠. 예. 6,000원이 산출세액입니다. 6,000원이 산출세액이다. 자, 그러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아요. 일반 근로자도 나중에 이제 뒤에 종합소득세 하면은 세액공제 또 알겠습니다. 아까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대충 말씀드렸죠.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뭐 이런 세액공제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용근로자에게도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일용근로자에게 보험료 조사하고 교육비 조사하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해 주자 이렇게 법에서 정해놨어요. 예. 똑같아.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러니까 6,000원에서 55%니까 55% 3,300원이래요. 이걸 또 빼주는 거예요. 이것을 근로소득 세액공제 55%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액이 뭐냐? 마지막 금액이 원천 징수할 세액. 예. 즉, 요 40만 원 40만 원의 일을 한 일용 근로자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2,700원이죠. 2,700원이 원천징수할 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도 이거 일용근로자도 내야 하거든요.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은 여기다 270원 더 붙겠죠. 2,970원. 밑에 지방소득세도 10%더 붙습니다. 지방소득세 10%.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공제하는 게 이 소득세 하고요.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고용보험 자기부담에 그거 공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이것저것 계산하기 저기 해가지고 그냥 40만 원 다 주워버렸다 하면은 회사가 다 내야 돼요. 그 일용근로자의 세금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하고 원래는 이제 회사 부담금만 내야 되는데 고용보험료를 근로자한테 그 원천징수 안 했다면 좋다. 그러면 회사가 다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도 안 하고 또 고용보험료 징수하지 않고 회사가 그냥 계산해서 회사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계산 방법 꼭 알아두십시오. 선생님, 근데 일용 근로자는 네. 어떤 사람이 일용 근로자예요? 일용 근로자라 하는 것은요, 한 직장에서 3개월 이내로 일하면 일용 근로자로 하죠.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가 처음에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일용 근로로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일용 근로지만 3개월이 넘으면 그건 일반 근로자로 봐야 된다는 또 법률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그렇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용 근로자로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할 때는요, 일단 퇴사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라고 하죠. 3개월이 넘으면 일반 근로자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아마 일용 근로자를 쓰는 이유는 퇴직급여 때문에 아마 그런 부담이 아마 커서 그럴 거예요. 그럼 또 응? 그 3.3 떼는 거랑 또 틀린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3.3% 세금을 떼는 것은 사업자로 본 경우예요. 만약에 쿠팡 같은
그건 일용 근로자겠죠. 아 그건 또 이런 거죠. 네. 그럼 그러니까 국가에서 여러 가지 계약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예. 그 계약서 쓸 때, 예. 뭐 일용직으로 계약서 썼으면 그 일용 근로자입니다. 예. 근데 하루를 일하더라도 사업자 개념으로 가서 일을 했다 그러면은 하루 일하고 내가 나중에 세금 공제하는 거 보니까 3.3% 세금을 공제했더라 그러면은 그 프리랜서와 같은 거예요. 사업자. 그 프리랜서로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슨 고용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가입해 줄 필요가 없죠. 예, 그 사람이 사업자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원천 징수하면 되니까요. 일용근로자인데 이게 계약은 일용근로자를 했는데 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는 없을 텐데요. 제가 전에 했던 건 작년인가 분명히 일용 근로자인데 근로자인데 계약도 이게 단기가 아니라 장기예요.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그 근로로 일용 근로로 그렇게 해서 장기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종합소득세 대상자니까 신고를 해라 이런 메시지가 날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종합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용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한 직장에서 3개월 이내만 일용 근로자로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퇴직을 안 하고 계속 근로를 했다면 아마 일반 근로자로 봤을 것이고 일반 근로자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는 그냥 연말정산으로서 끝나는 것인데 왜 종합소득 신고하라는 통지가 날라왔느냐라고 본다면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뭐 임대소득이라든가 다른 사업소득 같은 거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들어가서 봤는데 네. 그때 근로한 그 급여 그거랑 이제 먼저 낸 세금 3.3%를 여기서 떼더라고요. 그거 뗀 거를 그 차감하는 그리고 환급을 받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궁금해요. 일용직이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네,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가 아니라. 3.3% 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는 프리랜서는 그러면 이제 일용직이 네. 아니잖아요. 일용직이 아니었네요. 일용직으로 돼 있어요. 그게 그거는 궁금해요. 이거죠. 근로계약서 그 근로계약은 일용직으로 했는데 실제로 세금 신고는 그 프리랜서 같은 사업자로 세금 신고가 됐나 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했더라도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프리랜서들 종합 신고하는 거예요. 저도 물류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 딱 적혀 있어요. 이거 일용직 알바로 해서 들어간 걸로 해서 예. 했는데 기간이 좀 길었었거든요. 근데 음, 월급에 비해서 한 3.3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 말고 다른 데도 그 이런 체계로 세금 계산을 했다는 게 아니죠. 안 하더라고요. 예. 그냥 그냥 저 예, 그런 프리랜서 개념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용 근로자가 아닌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서 어제 배웠던 그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예,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 그러니까 이제 프리랜서가 사실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걸 안 해도 이렇게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 신고가 일어나는 직종이 몇 가지 있어요. 보험회사에 있는 그 설계사 이분들도 아마 매달 받는데 그 보험회사의 일반 근로자처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금은 3.3% 이렇게 아마 뗄 거예요. 프리 그런 거잖아요. 예, 사업자로 보고 아마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로 보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 형태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는 단기간 일용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용 근로자 하면은 법률에서는 3개월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직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한번 알아보면은요.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서 정리가 끝나는 거고요. 의무가 납부나 신고 의무가 끝나는 거고 일반 근로자인데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 다른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사업소득 금액이 있다든가 또는 임대소득도 사업이죠. 그런 사업과 관련된 소득 또는 금융소득. 근데 금융소득도 굉장히 커야 돼요. 종합소득에 들어오려면. 어제 여러분들 그저께였나요? 우리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이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 되는 걸 더해서 2천만 원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종합과세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연간이죠. 연간 2천만 원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문제 풀어볼 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뒤에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 유형별 연습 문제 나중에 쭉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연금소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연금소득이 어느 것이 있느냐 한번 볼까요? 연금소득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공적 연금소득이라 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러한 연금을 우리가 공적연금이라고 하고요. 공적연금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사적연금이다 그러면은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계좌 하면은 퇴직연금이 대표적이죠. 퇴직연금. 또 연금저축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연금 또는 연금저축 등에 가입한 이런 것을 이제 사적으로 가입했다 해서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자, 연금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것은 뭐가 있느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받는 유족연금이라는 거 있어요. 유족연금. 만약에 이제 유족연금이라는 건 이제 부부 중에서 한 분이 사망을 하면 남아 있는 한 분이 그동안 그 배우자가 받았던 연금의 몇 퍼센트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유족연금인데 유족연금은 비과세다 이거죠. 장애나 장애연금도 비과세고요. 상위연금이라는 공적연금도 있는데 이것도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 받는 산재연금이 있어요. 산업재해 보상법에서 지급하는 연금도 비과세, 세금이 없는 연금이고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비과세다. 네, 연금소득 아주 간단하죠. 공적연금, 사적연금이다.
그러면 연금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도 필요경비가 인정이 돼요.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우리 근로소득공제 적용하듯이 연금소득에도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연금액이란 뭐냐?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의 합계를 우리가 총연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연금소득이라고도 해요. 연금소득 하면 총연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의해 보면은 사적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예, 사적 연금소득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된다 하는 거 기억해 줘야 되겠죠? 사적 연금소득 연간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이 분리과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론 시험 같은 거 풀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을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연금소득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 공제를 통해 획일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앞에서 근로소득공제도 그랬죠. 획일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정해가지고 공제를 합니다. 다만 9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이 말은 우리가 근로소득에서는 2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연금소득공제는 최대 900만 원이다. 그래서 연금소득공제의 한도도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900만 원 한도로 공제한다. 자, 연금소득이 350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은 전부 다 공제해 줍니다. 필요경비를 모두 연금소득공제 전부 적용해 주고요. 그러니까 350만 원까지는 다 적용해 주고 350만 원 초과해서 700만 원 이하는 350만 원 공제하고 그 초과된 금액은 40%만 공제를 해주고요.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제 금액이 만약에 900만 원이 초과된다 그러면 900만 원까지만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연금을 만약에 1년에 350만 원 이하로 받는다 그러면 전혀 납부할 세금이 없는 거죠. 전부 소득공제 해주니까 연금소득공제 과세표준이 없는 겁니다. 자, 연금의 수입 시기를 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의 수입 시기는 지급을 받기로 한 날로 돼 있어요. 지급받기로 한 날. 사적연금은 연금을 수령한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공적연금은 좀 공신력이 높으니까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해서 과세를 하고 사적연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 좀 첨가할 수 있는 추가로 좀 기억해 둬야 될 거. 공적연금에 대해서는요 연말정산을 해요. 기관에서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있고 공무원연금 지급하는 기관이 있고 사학연금 지급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언제 하느냐면 1월 달에 해요. 이 공적연금 연말정산은 1월에 한다. 요걸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공적연금 연말정산은 1월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개인이 어떤 거주자가 다른 소득은 없고 나는 공무원 생활을 해가지고 공무원 연금만 받고 있어요. 다른 소득은 뭐 사업도 안 하고 있고 뭐 이자 받는 것도 다 연간 2천만 원 이하이고 해서 종합과세 대상이 안 되고 그렇다면은 뭡니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네. 공적연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1월에 연말정산하는 것이 그게 확정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그 다음에 2월 달에 연말정산하는 것은 확정신고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면은 다른 종합소득이 없을 때 마찬가지로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자의 경우에 그 연금 소득만 있다면 다른 종합소득이 없을 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1월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2배사 근연기에서 이제 종합소득 과세의 마지막 세목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복잡합니다. 그야말로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득이 열거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소득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두어야 되느냐면은 이 필요 경비가 같은 것별로 모아서 정리해야 돼요. 이 표도 지금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일부 좀 같은 게 좀 떨어져 있는 것도 보니까 있는데 필요 경비별로 기억하자. 필요 경비. 그래서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를 굉장히 높게 인정해주는 소득도 있고요. 아예 필요 경비를 실제 지출된 것만 증빙으로 제출되는 거, 증명할 수 있는 필요 경비만 인정하는, 그야말로 인정이 거의 안 되는 그러한 기타 소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냥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승마 투표권 등의 환급금과 슬롯머신의 당첨 금액, 슬롯머신의 당첨 금액, 그 다음에 승마 투표권의 환급금. 우리가 경마장 밑에는 이제 그 슬롯머신 아시죠? 경마장과 슬롯머신에서 우리가 당첨금 받는 거, 그거는 필요경비를요. 투표 금액, 슬롯머신에 투입한 금액 하니까 뭐예요? 실제로 그 환급금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있는 거, 요 두 가지는 굉장히 높게 적용해 주는 건데요. 상금과 부상인데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입상자에게 주는 상금이나 부상,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공익법인 하면은 어떤 데가 있을까요? 정부에서 뭐 그 법률로 이렇게 승인받은 뭐 사단법인 이런 데도 공익법인이고요. 학교 이런 데 당연히 공익법인입니다. 주무관청 하면은 그 법인을 승인해 주는 그런 관청들이 있어요. 만약에 한국학원연합회다라고 하면은 한국학원연합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해 준 법인이다 하면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그 산하에 있는 시도교육청, 그 시도교육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만약에 경기도 학원연합회가 미술대회를 했다. 학생들 대상으로 미술대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해서 거기에 학생들한테 1등 500만원, 2등 300만원 이렇게 시상을 했다면 그 학생의 기타 소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 어떻게 필요경비를 인정받느냐 하면은 총 상금액의 80%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콤마가 붙어 있어 가지고 둘 중에서 맥스, 큰 것을 인정해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총 수익 금액, 자 3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80%를 인정하니까 240만 원이 나왔어요. 필요경비가. 근데 실제 필요경비는 뭐냐? 나는 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소비된 물감 사고, 가방 사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교통비가 만약에 240만 원보다 더 들어갔다면은 그걸 적용해 준다 이거예요. 예. 그거를 증명해야 돼요. 그거를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증명하려면 택시 영수증 끊어야죠. 예. 그다음에 다 물감 산 영수증 다 제출하고 세무 보고 하는데 그런 거 제출하는 게 준비가 미리 다 돼 있어야 될 테니까 대개는 실제 필요경비를 쓰지 않아요. 거의 증명하기가 힘들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80%. 자, 총 수익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게 바로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서 대회를 한 그 상금과 부상입니다. 예,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두 번째, 이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필요경비 인정해 주는 게 주택입주 지체보상금이에요. 주택입주 지체보상금. 예. 자, 3월 1일 날 입주하기로 다 계약이 돼 있었고요. 입주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다 처분도 했고, 그래서 딱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보름 후에 입주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나는 갈 데가 없죠.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이제 임시로 어디 호텔에서 살든지 어디 여관에서 살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보상을 받아야죠. 주택 입주 지체 보상금을 우리는 기타 소득으로 포함을 시키는데 필요경비는 80%를 인정해 준다. 주택 입주 지출 상금보다는 여기 상금을 받았다.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금 받았다. 이런 거는 이제 실무 시험에서 흔히 나오는 문제니까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0%짜리 두 개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짜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쭉 한번 살펴보고 시험에서 자주 대두되는 거 그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은요, 이거 기타 소득입니다.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하고 받은 돈, 양도는 판매한 거고, 대여했으면 빌려줘서 월세식으로 받는 거죠. 광업권이나 어업권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우리가 이게 이제 사업소득에서 살짝 나왔죠. 부동산업. 부동산업에서 이 부분은 기타 소득으로 해당이 되고 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하고 나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필요경비 60%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작자의 원고료, 인쇄,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네, 이 원고료가 시험에 잘 나와요. 원고료. 원고료가 실기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이제 가령 모친이나 부친이 있는데 근로소득자의 부친이 무슨 신문사에 원고를 제출해 가지고 원고료로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런 소득 사실이 있다. 그러면은 기타 소득 100만 원 있구나. 그런데 기타 소득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고료 100만 원 받은 소득자의 소득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필요경비를 빼는 게 소득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를 빼야 돼요. 100만 원에 60%를 빼면은 40만 원이죠.
그러면 그 소득자의 소득 금액은 4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원고료는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그 다음에 통신, 판매, 중개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이것도 기타 소득에 필요경비 60% 적용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이게 이제 일시적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적 하면은 이제 사업 소득이니까 3.3% 소득공제 아니죠, 세액을 계산하죠. 보통 이제 그걸 3.3% 공제라고 그러고, 일시적이라는 것은요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아닌데 강연을 나가는 사람이 있죠. 강연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뭐 교수라든가 교사라든가 강사라든가 이걸 직업으로 해야 되죠. 근데 자,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고위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있는데 무슨 행사에 인사를 모셔가지고 오늘 강연을 듣겠습니다 하고 특별 강연 같은 거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 제공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강연료, 이것도 사례로 많이 나와요. 강연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았다. 이거 아까 원고료하고 똑같이 60% 필요경비 60% 인정이 됩니다. 필요경비가 바로 공제 금액이에요.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라 그러면 필요경비를 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해설이나 이런 거 하고서 또는 심사 이런 걸 하고서 받는 용역의 대가, 이것도 기타 소득인데요. 요즘 보면 뭐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나온 사람이 계속 그 코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업가예요. 왜냐? 일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제공을 했을 때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고, 그건 이제 되게 직업적으로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송국 직원은 아닌데 어느 코너에 아주 계속 반복적으로 패널로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변호사 등의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나 세무사나 변리사나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개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것도 역시 사무소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사업자겠죠. 그런데 내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그것을 변호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어쩌다가 내가 변호를 하게 됐어요. 이런 것은 기타 소득으로 본다.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게 바로 인적 용역의 일시적 제공입니다. 인적 용역의 일시적 제공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된다.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100만 원을 가지고 3.3% 세금을 떼는 방식으로 한번 계산해보고, 자,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기타 소득이라고 하면은 세금이 얼마 나오나 한번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60만 원을 빼야죠. 40만 원에
우리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20%예요. 20%. 그러면 요 두 개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0만 원의 3.3%는 33,000원인가요? 33,000원이죠. 33,000원 나오고. 자, 100만 원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이거는 이제 사업자로 본 거예요. 사업자로 보고. 예. 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면 60만 원 빼야 되니까, 예, 과세 표준이 40만 원이에요. 근데 원천징수 세율이 20%거든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428? 8만 원인가요? 예, 8만 원. 예. 47,000원 더 많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한다고 봤을 때는 사업자로 보니까 이제 3.3% 원천징수 받는 것이고, 기타 소득으로 보면은 20% 원천징수예요. 근데 받은 금액이 20%가 아니고 필요경비 뺀 60% 뺀 40%, 나머지 40%의 20%. 그렇게 계산해야 돼요. 사업자 3.3%는 그 총 급여, 받은 금액, 총 수익 금액에 대해서 3.3%로 계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60% 필요경비 인정되는 항목이 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 강연료하고 원고료가 60%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다음은 서화 골동품을 보겠습니다. 제일 필요경비를 높게 적용해주는 기타 소득에 해당돼요. 서화 골동품의 양도. 총 필요 경비율이 밑에 따로 나와 있는데요. 필요 경비율 양도 가액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1억 원 이하는 90%를 필요 경비로 보고요. 1억 원 초과는 1억 원까지는 90%, 초과한 거는 80%, 초과한 금액에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1억 원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전체 금액을 90% 필요경비 인정해 줍니다. 서화 골동품, 고려청자, 이조백자 이러한 골동품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잠깐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양도함으로써 양도 금액이 발생했다, 수입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본다 이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그런데 내가 그거를 1억 원에 팔았는데 1억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살 때 얼마 양도소득세 계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90%가 경비다 이렇게 버려요. 9천만 원이 경비다. 9천만 원이 경비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20% 세금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1억 원짜리 골동품을 팔았다 그러면은 1,000만 원에 20%니까 소득세 200만 원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서화 골동품, 서화는 그림이죠. 그림. 서화 골동품의 필요경비율은 1억 원 이하 90%, 1억 원 초과는 80%인데 보유기간 10년 이상일 경우는 모두 90%가 적용된다. 우리가 좀 쉬는 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요. 다음에 나머지 기타 소득 정리를 하겠습니다.